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 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엇의 파동 이론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초로 만든 거는 이제 찰스 다우고요. 찰스 다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동 이론이 집대성되고 구체화에 대해서 현실에 쓰기에 적합화되기 위해서 이제 그 굉장한 연구를 들여서 만든 것이 이제 그 엘리엇의 파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엘리엇이 굉장히 뛰어난 이론을 만들었지만 뭐 실제 적용을 해보지도 못하고 뭐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엘리엇의 그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유복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엘리트 계층의 이제 그 삶을 살았던 이제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남미 쪽에 있는 철도회사 사장도 이제 역임을 하고 기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중간에 이제 그 큰 병을 얻어서 병 치료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주식에 심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식에 심취를 하면서 다우가 쓴 이론에 굉장히 이제 심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우가 쓴 이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자신의 이제 이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때 그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나 이제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주가는 내지는 경기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쫙 올라간다, 쫙 내려간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다가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그렇게만 흐르는 게 아니고 물결의 파도처럼 고점을 만들고 약간의 소강 상태를 가지고 또 고점을 만들러 가고 소강 상태를 가지고, 이런 이제 그 파동의 논리를 가지고서 경기도 흘러가고 그 모든 이제 그 주가 흐름도 그런 이제 논리로 흘러간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다우와 엘리엇이 이제 다우가 만들었고요. 엘리엇은 이제 체계화한 건데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우가 가졌던 평균이 시장을 대변한다라는 논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냥 공업지수와 철도지수를 시장의 업종 평균값으로 보고 이 지수에 따라서 순환하는 논리로 모든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과열된 시장, 침체 시장으로 나누는데, 그 엘리엇은 각각 개별 종목들, 그리고 각각 회사들, 그 다음에 각각의 지표들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체화하고 현실화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파동을 보는 시각은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파동 간의 높이, 그 다음에 조종받는 깊이, 그 다음에 파동 간의 길이, 그 다음에 파동 간의 폭, 이런 것들을 피보나치의 수리 개념을 대입을 해서 구체화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이론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엇은 파동을 3년 정도 주기로 이제 대파동 이렇게 이제 보고요. 1년 정도를 중파동, 그리고 몇 개월 단위로 일어나는 것을 소파동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해 줍니다. 그런데 다우는 저점만 낮아지지 않으면 두 개 철도지수와 공업지수 중에 한 개가 낮아지는 건 괜찮고 두 개가 다 낮아지지 않기만 하고 진행이 되면 그냥 기존의 상승으로 가던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조금 그 애매모호하고 조금 이제 뭉뚱그려진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엘리엇은 시장을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으로 나누는 것은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다우는 매집 구간, 그다음에 이제 마크업 구간, 그 대중이 환호를 하는 화랑기를 마크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뜨거워져서 과열되는 구간, 그 다음에 분산 구간, 공포, 침체, 이렇게 이제 구간에 대한 정의만 해준 반면에 엘리엇은 그거를 각각의 파동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에서도 상승 파동을 세 개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받는 파동, 조종받는 파동을 두 개로 또 세분화합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고 하락 파동 사이에 나오는 저항 파동, 단기 상승하는 그 파동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라는 구체적인 구간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구간별로 나타나는 파동에 대해서도 또 정의를 합니다. 창시자는 찰스 다우지만 이거를 보완 수정하는 거는 수정해서 현재 이제 사용하는데도 정말로 심오할 정도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파동 이론은 엘리엇이 이제 집대성 한 거고요. 그 집대성 한 핵심은 뭐냐면 애매모호함을 해소시켜줬다. 그리고 어느 종목이든지 어느 구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굉장히 과학적인 상황으로 논리를 체계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논리를 체계화하는 데 쓴 수리 개념은 피보나치, 13세기 이제 이탈리아의 대수학자죠. 피보나치가 사용했던 수리 개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높이와 깊이, 간격, 폭을 비교하는 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엘리엇이 파동 이론을 어차피 이제 영어 표현이니까요. 웨이브를 5개 웨이브로 주고 하락은 또 3개 웨이브로 규정을 했는데 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도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변의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상승을 시작한 파동 사이에서는 첫 번째 상승을 하고 두 번째 조정받는 게 원위치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건 파동이 아니다라고 못을 아예 바꾸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상승하고 조정받는 폭을 높이 고점에서 30 여기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38.2 나머지는 100으로 봤으니까 나머지는 61.8이겠죠. 한 절반 정도 구간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고 길이도 1대 1.6이라고 이제 그 높이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는데 대전제로 또 뭘 깔고 가냐면 상승을 해서 그 다음에 1층이 2층이 높아진 2층의 자격을 또 설명을 합니다. 2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길이는 이 모든 파동 중에 이 파동이 제일로 짧을 수 없다. 즉 같거나 길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줘요. 같거나 길어야 된다. 짧은 구간만 짧아진 구간에서 조정을 시작하면 이건 무조건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승으로 가는 파동이 실패한 거다. 그래서 최악으로 보더라도 첫 번째 만들었던 상승한 길이와 두 번째 만들었던 상승한 길이는 같거나 커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1.6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정받는 깊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조정받는 거는 제일 높았던 지점에서 38.2 정도, 대략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면 정상적인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슈 내지는 이제 쇼크다. 이제 그러나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지만 2층에서는 또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웨이브가 만들었던 고점하고 웨이브 4 조정받는 2층에서 조정받는 그 구간이 겹쳐버리면 파동 자체가 실패한 거다라고 미리 못을 받고 가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파동 이외에 또 변칙적인 모습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흐름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불변의 원칙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바닥에서 출발하는 상승은 조종받는 파동이 원위치까지 와버리면 이건 파동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상승하는 파동을 만들고 조종을 38.2 내지는 한 중간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두 번째 웨이브,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이 3번이 1번보다 길이가 같거나 작으면 파동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종받는 거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요.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들고 두 번째 2번이 그 왼쪽에 세 번째 그림 설명드리는 겁니다. 2번이 38.2 내지는 한 50% 위에서 정상적인 이제 그 조종폭을 갖고 3번 조종 파동도 1번 3번 상승 파동도 1번 상승 파동보다 같거나 길어요. 1.6배 정도 잘 됐지만 조종받는 두 번째 파동, 웨이브로 얘기하면 이제 네 번째 웨이브죠. 이 네 번째 조종파가 첫 번째 1번 고점을 만들었던 1번 웨이브파하고 겹치거나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파동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1번 상승하고 절반 정도 선상에서 조종받고 세 번째 상승 파동은 최소한 1번보다는 길고 1.6배 정도 길고 그 다음에 4번 파동 조종받는 두 번째 파동은 38.2 내지는 절반 정도 위에서 반등을 하되 그 절반에 해당하는 높이가 1번 파동이 만들었던 고점보다는 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려놓은 것들은 저렇게 진행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변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변칙은 항상 있을 거고 이제 항상 생기는 건데 그 변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진행이 되면 이 전체를 하나의 파동으로 묶어서 1번파, 2번파, 3번파의 범주에 넣어주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얘기하면 다우가 얘기했던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두 개의 파동 자체가 밑을 향해서 꺾여버린 시점이 안 되고 순간순간 조종을 받긴 하지만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승이 유효한 거다라는 이론을 그대로 여기다 이제 대입시켜서 같이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의 사각 박스안에 보면 이렇게 복잡 미미하더라도 저점은 안 낮아지면서 진행을 하면 정상적인 거고 복잡 미미한데도 저점이 낮아지면서 진행되면 이거는 상승 파동이 아니다 라고 파동에 대한 규정을 지어준 거고요. 엘리엇 파동 이론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뭐냐면 대중의 심리가 다우 이론은 대중의 심리가 평균을 증명한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대중은 나타난 현상을 보고 열광을 해서 매수에 열광적으로 동참을 하고 내리기 시작하면 폭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매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을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두 번째 파동에는 최초 그 매집이라고 했던 다우 이론에서 이제 매집이라고 표현했던 인원들하고 대중이 일반 시장에 널려 있는 대중의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그 시장의 그 매수 심리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매수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다. 그리고 고점 정도에 올라가면 개인들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만을 갖고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이제 뇌동매매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인 낙관에 의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 구간에서는 매집을 진행을 했던 대상은 파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수의 물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차트에서 보면 거래량의 높이로 보면 가장 정점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오히려 더 주는 현상이 생긴다. 왜? 최초 1번 파동을 만들 때 당시에 매집의 역할을 했던 대상자는 가장 고점에 대중이 가장 환호하는 시점에는 분산시키는 제일 첫 번째 작업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내릴 때도 처음에는 슬금슬금 내려요. 슬금슬금 내리다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반영이 돼서 더 낼 거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의해서 폭발력을 더해서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공포감 단계를 지나면 침체 상황이 와서 그 매수 매도의 흐름이 완전히 죽어 있는 그냥 잠잠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이런 흐름을 구간별로 대중의 투자 심리도 구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파동 이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1900 그 엘리엇이나 그 다우가 살았던 시절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완전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는 컴퓨터라든가 전산화할 수 있는 도구들은 전무했다. 할 수 있는 거는 종가를 수기로 기록하고 곧 높았던 가격, 낮았던 가격을 기록을 해서 메모를 쭉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식 외에는 이제 적용할 방식이 없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하자. 왜? 파동의 높이, 파동의 진행 방향, 추세의 진행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선으로 표현하자라는 작업을 하면서 기법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기법 중에 다우가 활용을 했던 철도 지수와 공업 지수 두 개의 지표에 겹치고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제 그 판단했던 거를 그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종목의 종가로 폭을 좁혀가지고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랜빌이 만든 게 이동평균선의 이제 법칙이고요. 그거는 시장의 평균이 모든 걸 이제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 경기 흐름, 그 다음에 추세의 흐름을 이제 표현하는 거에서 각 종목의 당일 종가의 평균을 내서 각 종목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작업을 한 게 이제 그랜빌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그 이동평균선을 만든 핵심은 뭐냐면 추세 방향성,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파동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엇이 만든 이제 파동 이론을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있게 집대성한 게 뭐냐면 추세선을 이제 활용한 매매 기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학 개념, 수리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파동의 높낮이라든가 깊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수세의 크기를 다루는 거는 똑같긴 하지만 그 당일 고점을 연결하는 형태로 당일 이제 종가를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추세선은 고점은 고점끼리 저점은 저점끼리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리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피치포그 기법이라든가 겐펜 이론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이제 용어들이 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가면 이제 집대상 분이 이제 피보나치라는 아니죠 저 볼린저 밴드라는 분이 또 한 번 이제 집대성에서 볼린저 밴드 이제 방식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글들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가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세선 매매 기법이나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은 둘 다 파동 이론에서 파생돼서 파동의 높이와 파동의 깊이, 그다음에 파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매 기법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은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